자, 이제 4단원 들어갈게요. 4단원. 화면 공유 됐죠? 4단원 것이. 네. 그러면 4단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역시 단원 개관과 학생용 탐구하기 학습하고 해설서 익히는 쪽. 4단원은 이제 방정식에 들어갑니다.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풀린다. 방정식 1차 방정식만 다루기 때문에 한 개 중단원이고 퀴즈쇼를 이제 소재로 삼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등호의 의미입니다. 이 등호의 의미를 아이들이 계산한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이 초등에서부터 계속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초등에서는 5 더하기 2는 네모 더하기 1이다. 이런 문제.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좀 적은데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이 등호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과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아니고 또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제 5 더하기가 7이니까 네모에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런 식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등호를 계산하라고 느껴요. 5 더하기 2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다 완성하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 문제 이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거 지금 이것이 5 더하기 1이 5 더하기 2가 얼마냐? 7이다. 거기다 또 1을 더하니까 8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등호는 계속 계산의 결과를 말하는 이런 그 등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제 진짜는 이렇게 6이 돼야 되고 여기 7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까 등식의 성질을 써서 문자 1차 방정식을 막 변형해서 푸는 그래서 뭐 이항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는 것에 집중한 아이들, 그런 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의 의미가 맥락이 사라지면 등호는 결국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나중에 이제 이게 수식이 x가 돼서 나중에 x가 3이 나왔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3이 뭐니? x 이퀄 3이란 뜻이 뭐니? 그럼 애들 입에서 답이다 외에는 안 나와요. 최초의 그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러겠죠. 뭐 3x 더하기 5는 이제 14 이런 식에서 x가 3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풀다가 이제 해서 어떻게 해서 3이 나왔다. 그러면 이 3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원래 최초의 등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x 값에 3을 넣으면 양쪽이 같아지는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이 성립하는 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으면 양쪽이 똑같이 14가 된다 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정상인데 그렇게 나오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방정식을 기계적으로 풀어버리면 마지막 나오는 식하고 원식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른다. 특히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 뭐 해가지고 막 문자를 소거해서 나중에 x 얼마 y 얼마 나왔는데 x3 y5 이렇게 나왔는데 x3 y5가 뭐냐라고 볼 때 답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최초의 그 두 개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성립하는 x, y 값이다. 그게 그 값을 넣으면 방정식이 둘 다 등호가 같은 거다. 둘 다 동시에 성립한다. 라는 말이 연립방정 해의 정의인데 그 정의를 말을 못하는 거죠. 답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등호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 책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등호를 계산 결과로 쓰지 않도록. 또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제 이게 교과서입니다. 어떤 교과서에 다음 수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교과서 연습 문제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5라고 씁니다. 이렇게
절대값. 근데 이런 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인데 참 애들이 이거 절대값이 얼마냐? 5죠. 절대값이 5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그냥 등호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는 항상 계산 새로 뭐 하려면 이제 뭐 줄을 넘긴다든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등호를 쓰잖아요. 애들 중학생이. 그러니까 등호는 항상 중간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같을 때만 써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쓴 건 제대로 쓴 거고요.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어떤 논문에 보면은 아이들의 교과서에다가 답 쓴 것을 찍어 스캔해가지고 올린 거기에 모든 연습 문제 애들이 답을 쓰는데 다 등호를 쓰고 답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등호는 계산 결과다라는 그런 답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좀 극복하도록 했고, 정말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제 이런 상황은 맥락이 살아 있어야만 이제 가능한데 너무 시급 변형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이제 고민한 겁니다. 여기서. 단원 지도 계획에 보면 이제 6차시까지 탐구하기 9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1차시 등식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3차시에 있는 2항 이 두 가지를 제가 다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생략할 건데, 먼저 등식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등식의 성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엄격히 말하면 등식의 성질은 이제 공식이 아니에요. 성질이란 말이 좀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고, 등식의 원리죠, 원리. 원리란 말은 공리입니다, 공리. 등식은 양쪽에 양쪽 등식의 좌우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같다. 이것은 유클리드 원론에 나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 이전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성질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교육상 학생들은 성질로 이걸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그 성질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발견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두 번째고요. 이제 등식의 성질을 발견하면 이제 방정식과 해를 구하는데, 이 해의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해의 정의. 해의 정의도 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너무 해의 정의가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해의 정의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 이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항을 배우는데, 2항 역시나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을 수 없는 건 교육과정의 2항이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저는 2항은 없앴으면 어떨까, 2항을 안 가르치면 어떨까, 2항이라는 기술을 안 쓰는 것이 이 기술을 쓰는 걸로 인해서 편리함보다 이걸로 인한 그 아이들의 오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2항을 없애면 어떤가 하는 것이고,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2항을 안 가르칩니다. 등식의 성질로 충분하기 때문에 2항을 아예 넘겨서 2항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2항을 가르치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책도 2항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룰 것이고, 저도 이 설명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등식이 나옵니다. 중학교에서 항등식을 다루는 거는 거의 안 다루는 거죠,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항등식은 이제 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고1에서. 중학교는 항등식이다, 이런 걸 항등식이라 한다, 정의로 끝나고 항등식에 관한 어떤 학습 활동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정식을 다뤄야 되니까 그것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항등식을 정의만 할 뿐, 항등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항등식 굉장히 몰라요. 항등식이 대단히 중요한 등식인데, 항등식을 문제 푸는 어떤 도구로 이해만 할 뿐 항등식 자체는 모르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항등식을 어느 학년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그냥 항등식이 이거다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상태가 현재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등식까지 가면 다시 방정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를 두 개 다루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는 정강이뼈 길이 가지고, 하나는 과자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활용 문제를 다루는데, 이건 특별히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탐구하기 8에서는 1차 방정식을 만드는
이건 소위 말하면 이제 문제 만들기라는 건데, 이게 초등학교에서는요,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에요. 근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런 학습이.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문제 만들기를 좀 넣어봤고요. 게임 역시 1차 방정식도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해서 보물찾기를 넣어놨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연습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연습이 당식의 계산도 필요하고 1차 방정식 계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게임으로 좀 소화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학습 목표로 이제 그 다음 장 들어가면요. 109쪽이죠. 109쪽에서는 교육과정은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알고,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 해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등식과 방정식과 항등식, 이것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전에 또 하나는 식이라는 게 있죠. 등식 이전에 식이라는 게 있죠. 등호가 없는 거. 식과 등식도 구분해야 되고, 등식과 또 방정식, 항등식 이 두 개로 나누는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그냥 주는 것보다 스스로 발견하고 성질이 성립함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 질문에서 방정식 해를 구했을 때 해의 의미를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해의 의미가 뭔지 그냥 답이다 이게 아니고 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 검정 교과서로 가보면은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실제 상황을 이제 준 거죠. 로봇에서 이제 로봇이 벽으로부터 이렇게 60cm 떨어진 지점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4초 동안 달렸다는 것으로 식을 세우게 하는데, 로봇이 1초 동안 달린 거리를 x라고 두고 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4초 동안은 4x를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60cm 떨어진 지점에서 달린 거니까 6x 플러스 60 플러스 4x가 300 같은 이런 식. 이것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이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를 이제 정의하는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등식을 정의하고 그 해를 이제 구하는 요게 교과서가 됩니다. 수학의 발견은 아까 3단원에 다룬 이 텃밭을 그대로 이제 끌고 왔어요. 거기서 식을 세웠기 때문에 그 텃밭의 그 벽돌의 개수를 이제 애들이 구했죠. 그것을 다시 연결해서 끌고 오려고 이제 그 소재를 그대로 썼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쓴 건 아니고 퀴즈쇼라는 것을 형식을 통해서 퀴즈 풀듯이 가도록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바꿔놓은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명의 아이들을 가졌는데, 일단 그 식이 이렇게 나왔죠. 앞에서 4x 빼기 4라고 쓰는 애가 있고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애가 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4x 빼기 4라고 쓴 아이가 196이라 했을 때 이걸 전제로 이제 요걸 따오는 거죠. 아이들의 수업에 그 당시 이제 한 며칠 뭐 보름 전이라든가 이런 수업에서 이 4x 빼기 나왔으니까 그거를 끌고 와서 그것이 196일 때 그러면 이 한 변의 벽돌이 몇 개였겠냐라는 것을 이제 일단 식을 세우는 데까지만 가는 거죠. 일본에서는 식을 세우고 그다음 이제 이것을 정의합니다. 등식이라고 정의하죠. 등식의 정의를 하고 2번에서 이것을 x값을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 성운이의 방법과 윤회의 방법을 줍니다. 성운이는 교과서도 하지만 성운이는 이제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서 넣는 시행착오의 방법, 초등의 방법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안 되네, 2일 때 안 되네 해가지고 결국 x가 이제 6이 돼야만 좌우변이 같아지는 등식의 정의에 맞는 그런 x값 6을 구하는 이런 방법이죠.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집합으로 뭐 집합 표시는 지금 못하지만 x가 뭐 1, 2, 3, 4, 5, 6일 때 어떤 값이 적당하냐 뭐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표현 지금 안 쓰니까
실제로 이제 1부터 넣어볼 수 있는. 그래서 6 정도가 어떤가. 여기서 우리가 4x 빼기 4가 20을 쓴 거는요. 4x 빼기 4가 앞에는 196이라는 식을 썼는데 왜 갑자기 20으로 바꿨느냐. 이것은 시행착오의 방법, 즉 예상과 확인으로는 196을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바꾼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수학의 발견은 앞에서 세운 식에 대한 그 결과 답을 반드시 뒤에서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96을 요 식을 줬다면 아이들은 저 식에 x가 얼마 들어가는 답을 앞에서 안 하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세운 식을 똑같이 주어서 답을 구하게 하는 것은 정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식을 계속 바꿔오고 있어요. 바꿔서 새로운 식으로 이것을 풀어야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숫자를 바꾼 의미도 있고요. 윤회의 방법은 이제 등식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요 정도 양쪽에 4를 더하는 것은요 초등에서도 쓰는 방법이에요.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지만 이 등식의 성질은 명시적으로 여기 중학교 1학년 요 단계에서 배우긴 하지만 초등에서 계산할 때 조금 복잡한 식은 예상과 확인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씁니다.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 이거는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요 식에 배우는 증명해야 되는 성질이 아니고 원리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이 등식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공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쓸 수 있고 어느 순간도 쓸 수 있는 그런 초등학생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등식의 성질이 교육과정상 중학교 1학년에 여기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윤회 방법도 아이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해설서를 보시면 등식을 이해하는 거다 여기서는 등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등식을 만들어 보는 활동 1번에서는 꼭 해를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식을 세워라까지만 했고 근데 아이들은 꼭 가보면 답을 구하더라고요. 뭐 선행을 했든지 어떻게든 뭐 그 x 값을 구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하려고 그러면 개념은 잘 설명 안 듣는데 애들은 교과서만 펴면 문제를 막 바로 풀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만 보면 4x 빼기 4가 196이다. 이런 식만 보면 x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 근데 애를 꼭 구하지 않아도 되고 구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면 될 거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다루면 되겠죠. 예. 여기서는 정말 그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이 뭐냐. 이 성립한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차라리 양쪽이 같다. 이 말인데 양쪽이 같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4 더하기 1이 5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4 더하기 1은 5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 더하기 1은 5와 같다. 라고 읽어야 돼요. 같다. 4 더하기 1은 5와 같다. 이 같다라고 읽어야 같다라고. 우리는 는을 결과로 생각하고 4 더하기 1은 5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등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다 해서 초등 교과서는요 같다라고 반드시 표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까먹고 오는 거죠.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양변이 같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죠. 수업 노하우의 예상 답안을 뭐 이제 뭐 답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상 답안에서 좀 볼 부분은 등식은 양변의 값이 같다. 그래서 양변에 같기 때문에 양변에 4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등식의 성질을 암암리에 그냥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배워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양쪽에 같으니까 나중에 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때도 교과서가 저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우를 사용해서 그것이 같다는 것을 그냥 하는 거지 다른 것에서 등식의 성질이 다른 정의로부터 오지 않아요. 원초적인 거죠. 정의보다 더 이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세상의 이치, 저울의 이치로 그냥 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써도 크게
성립한다는 이런 말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를 원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눌 때도 또 양변에 똑같이 뭐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나누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그런 걸로 하고 대입하지 않고 이제 x 값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등식의 성질을 약간 미리 예시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 노하우로 가보면요, 이것은 이제 그 등식의 성질, 등호에 대한 이 관계적인 이해, 양쪽이 같다는 이 관계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방정식을 풀 때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이 동치 관계를 유지시킨다라는 거, 등식의 성질이 그것을 이제 계속 아이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에서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 1식과 2식을 풀어서 제3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의 의미와 이 두 식의 의미가 뭐냐,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거다, 같은 동치라는 거죠. 동치. 수학에서는 동치라 그러죠. 함수에서도 같은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다르지만 상등이라고 그러죠. 같은 함수다. 같은 함수는 식의 표현이 다르지만 그것이 그래프로 똑같이 정의역이 똑같고 그래프가 똑같은 것은 두 함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1차 함수, 하나 2차 함수인데 같은 함수가 있어요.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그렇게 해서 같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그 동치 개념으로 이제 수학은 하기 때문에 이 등식이 변해도 거기에 나오는 x 값이 같은 거다. x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동치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그 의미가 아이들한테 계속 변형의 과정에서 그것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등에서는 거꾸로 풀기라는 게 아까 이제 그런 겁니다. 예상하기, 예상과 확인 그런 겁니다. 또는 이제 네모 더하기 5가 7이다. 네모 더하기 5가 7이다. 이렇게 단순한 것도 거꾸로 푼다는 건 뭐냐면 네모에다 뭘 넣으면 7이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푼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네모에다 뭘 넣으면 7이 되냐 이건 예상과 확인이고요. 거꾸로 푸는 것은 그러면 네모는 이제 그 덧셈과 뺄셈의 관계죠. 7에서 5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거꾸로 푸는 거죠. 더해서 7이 나오려면 7에서 빼면 된다라는 것이 거꾸로 푸는 거죠. 그런 것도 곱해서 뭐가 나오면 2 곱하기 네모는 6이면 그러면 거꾸로 6에서 2를 나누면 네모가 된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 또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초등에서는 거꾸로 풀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예상과 확인을 통해서 그냥 이 식을 두고 거기다 뭘 넣으면 이제 양쪽이 같아질 거냐 등식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그런 풀이가 이제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중학교 올라와서는 등식의 성질을 쓰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만들어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탐구하기는 2항인데 검정 교과서는 2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1차 방정식 풀이와 2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옮긴 거다. 이 말이 참 애매한 말인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옮겼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똑같이 살을 뺀 거다 이렇게 보면 등식의 성질이죠. 근데 등식의 성질이란 말과 이 좌변에 있는 항을 우변으로 옮긴 것은 다르거든요. 이건 말의 문장 표현이 좀 헷갈려 있는데 이거는 이 항을 한 거고요. 이건 등식의 성질을 말하는 건데 등식의 성질과 이 항은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원리죠. 그래서 옮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등식의 성질입니다. 요 과정. 그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항의 정의. 이항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항을 옮기면 여기에 부호를 바꾸어서 옮긴다라는 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치명타예요. 항을 옮기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항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옮기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수학의 발견에 넣어놨는데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풀이를 했어요. 여기 있는 -1 음수가 아니고 빼기 1을 이항할 때는 이제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이항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 3x는 4분의 3에서 3으로 나눠야 되는 이 순간에 아이들은 3으로 나눈다는 생각보다 3을 넘긴다. 3을 넘길 때 물론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부호를 바꾸어서 그 부호를 바꾼다는 말이 계속 치명적으로 아이들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등호를 넘어가면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말이 그냥 항이라는 개념 없이 항을 옮길 때만 바꿔야 되는데 이 개수를 나누는 이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이것이 항인지 개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항하면 3을 이항하면 -3으로 부호가 바뀐다라는 이 계산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대로 설명했느냐 이런 오류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그대로 동의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아니라고 하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과 이항의 관계를 설명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을 옮길 때만 덧셈 뺄셈에 대한 등식의 성질이 이항으로 나타나는 건데 곱셈 나눗셈도 이항으로 보는 아이들의 그런 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든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항을 기계적으로 옮긴다. 이제 이때는 항의 정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항의 정의가. 교과서 항의 정의는 수와 수나죠. 우어로 써야죠. 수나 문자의 곱 이렇게 돼 있죠. 수와 문자의 곱으로 나타난 식. 이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갑자기 저도 지금 수와 문자의 곱으로 나타난 식 이렇게 쓰나요? 정확하게 항의 정의 제가 맞나요? 혹시 선생님들? 갑자기 또 제가 생각해야 되려니까 이게 항의 정의인가요? 이 곱으로 나타냈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정확히 못 받아들이고 그냥 항이란 말 자체도 항도 이상하잖아요. 항. 저도 언젠가는 항이란 말은 좀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항이 그게 맞습니다. 네. 정의가 그렇게 돼 뭐 있네요. 이런 의미가 드러난 어떤 그 용어로 바꿔야 되는데 항 이렇게 해서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항을 상당히 이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와 이제 상수항 이것도 구분이 잘 안 가죠 지금. 상수냐 상수항이냐 또 개수하고 또 상수하고 관계라든가 이게 다 물려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톡방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논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이들은 제가 볼 때 항이란 말,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단항식이 또 낍니다. 단항식. 단항식은 항이잖아요, 그냥. 단항식은 그냥 항이다 해도 이제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이죠. 근데 다항식 그러면 항이 두 개니까 각각이 항이죠.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항 이란 말이 항을 옮긴다는 말이 어디까지 옮기는 거냐, 어떤 것을 옮기는 거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항을 아예 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냥 등식의 성질로만 쓰면 똑같은 수를 더하고 똑같은 수를 빼고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또는 곱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저절로 부호가 바뀌는 것이지 더하고 뺄 때 곱하고 나눌 때 부호는 안 바뀌잖아요. 곱하고 나누는 거니까. 근데 이항이란 말을 써버리면 이제 아이들이 더하고 뺄 때만 쓰는 그 이항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곱하기까지 연결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애들이 그 2학이 아닌데도 착각을 해서 2학이라고 착각을 해서 보호를 바꾸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학급에서도 한두 명, 서너 명 이런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일어나서 2학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아이들이 꽤 있고요. 저는 이제 2항을 사용하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계산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드는 한 단계죠, 한 단계. 이 2항은 엄격히 말하면 이제 공식이죠, 공식. 법칙입니다, 법칙. 근데 등식의 성질은 성질이 아니고 법칙이 아니고 사실은 공리입니다, 공리. 공리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공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아주 정의보다 더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공리 다음에 이제 정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리가 나오는데 이 정리는 가급적 정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리 자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맥락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아이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식은 많이 안 만드는 게 좋겠고 공식을 만들었을 때는 그 공식의 효과가 대단해야 됩니다. 공식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곱셈 공식은 전개 공식은 별 쓸모가 없어요. 전개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인수분해는 그걸 외우지 않고 있으면 인수분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이 있어요. 인수분해 시간이 걸리는데 전개는 시간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전개 공식이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3개짜리. 이것을 애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전개하면 9개가 나오거든요. 9개. 9개를 6개로 줄인 거예요. 9개를 나는 2개로 줄인다면 이거 필요하다고 보지만 9개가 그냥 곱해도 9개인데 그걸 6개로 쓰면 뭐가 대단히 좋겠어요. 나는 이거를 외우느라고 드는 머리의 하중이 훨씬 크다. 그냥 곱하면 되는 이 단순한 것을 왜 그렇게 계속 외우게 하는가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개 공식이 꽤 쓸데없는 전개 공식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도 보고 뭐 다른 전개 공식 마찬가지죠. 분배 법칙만 알면 또 분배 법칙도 법칙이긴 하지만 또 멍청한 법칙이지만 어쨌든 가급적 법칙을 막 계속 또 법칙을 만들고 또 그걸 또 법칙을 만드는 것은 계속 쓸데없는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원초적인 것도 아닌 것을 계속 써먹는 기술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항을 언젠가는 교육과정에서 빼는 게 좋다. 이항 없어도 다 등식의 성질로 모든 걸 풀 수가 있고 딱 한 단계 부호 바꿔주는 것을 그냥 더하고 빼고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데 양쪽에 똑같이 그거를 한 단계 줄이려고 이항을 가르치는 건 좀 뭐하다 이런 의견을 좀 써놓은 거고요. 애들은 이제 어쨌든 이 상수항뿐만 아니라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런 항도 이항 물론 이항 같이 가면 이항이죠. 개수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AX가 B인데 X를 A분의 B로 바꾸는 요것은 이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논의하게 해서 좀 이항과 나누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썼네요. 이항은 근본 원리인 등식의 성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5개념 유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선생님들은 요걸 의식하는 분들은요. 이항을 안 쓰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1차 방식 풀 때 다 등식의 성질로만 가는 분이 계세요. 본인 스스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쓰지 말으라고 이제 강조하시는데 아이들은 뭐 우리보다 벌써 다 훈련 받아가지고 이항을 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항에 대해서 선생님들 철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항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들 제가 다 이제 다뤘는데 이번 달에는 스테이지 3하고 스테이지 4 두 단원에 보니까 제가
참고로 5개인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단원 자체가 교과서로도 가벼운 두껍진 않은 단원이고 해서 제가 다룰 것은 요 정도 하고요. 다시 이제 스테이지 5는 5월 달에 5월 28일 날 금요일 날인데 5월 28일 날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내용 중에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없으면 5월 28일 날 다시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스테이지 5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선생님들 네, 한 달 감사합니다. 동안 잘 수고하셨습니다. 계시고요. 네네, 한 달 동안 잘 네, 계시고요. 5월,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도움 많이 수업도 받았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